강남 웨딩홀의 높은 천장에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얼어붙은 빗방울처럼 쏟아졌다. 한미숙은 반평생을 함께한 절친 경자 옆에 앉아 작은 꽃다발을 살며시 안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결혼식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리며 신부가 잘생긴 남자와 손을 잡고 들어왔다. 나라에는 베일 아래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순간 미숙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듯했다. 왼쪽 뺨 아래 작은 점, 왼손 약지에 희미한 흉터, 웃을 때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20년 전 빗속에서 길을 잃었던 소지와 똑같았다. 군중 속에 서서 여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발이 카펫에 붙어 있었다. 신부가 다가와 또렷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미숙의 기억 속 먼지는 사라졌다. 음악과 색종이, 축하 인사가 다시 쏟아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공원의 확성기에서는 길 잃은 아이들의 소리, 미끄러운 타일 위를 재촉하는 발소리, 그리고 빈손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나라의 양엄마가 내뱉었던 운명이라는 단어가 미숙의 귓가에 아물지 않은 삶의 한 부분을 가느다란 칼날처럼 꿰뚫고 지나갔다. 파티가 끝난 후 미숙은 화장실 복도를 걸어가 벽에 기대어 소지의 4번째 생일 사진을 꺼냈다. 오늘은 미숙의 생일이 아니었다. 미숙은 눈물을 삼켰고 가슴에는 작은 불꽃이 타올랐다. 그날 밤 미숙의 비좁은 방은 기묘하게 조용했다. 실종자 서류, 경찰 기록사본, 누렇게 변색된 사진 영수증이 가득 든 낡은 양철 상자를 열었다. 종이 하나하나는 피가 묻은 얇은 종이 조각이었고 만지자 피가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회전목마가 웅장한 댄스홀로 변해버린 옛 공원으로 돌아갔다. 옛 경비원은 과거의 나를 찾아줘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미숙을 빤히 쳐다보았다. 경제계 신부를 만나자고 연락했을 때 그냥 제대로 인사라도 하려고. 미숙은 침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비추는 작은 카페에 나래가 일찍 도착해 테이블에 아메리카노 2잔을 놓고 정중하게, 하지만 거만하지는 않게 말을 건넸다. 미숙은 나라에게 어린 시절 추억을 물었다. 나라에는 5살이 되기 전의 시절은 칠하지 않은 벽처럼 텅 비어 있었고 가끔 비가 내리고 회전목마를 탄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꿈을 꾸었다고 고백했다. 전화는 가까우면서도 멀었다. 미숙은 아들의 손이 창문을 꽉 쥐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불빛 아래 오래된 흉터가 드러났다. 어렸을 때 점이 있었어? 라고 묻고 싶었지만 미숙은 말을 멈췄다. 헤어진 후 2사람은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미숙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나라의 두려움은 새로운 정의를 기다리는 듯 가라앉은 듯 했다. 경자 덕분에 미숙은 나라의 양어머니, 명희를 단란한 다과회에서 만날 기회를 얻는다. 자두색 한복을 입은 명희는 정중하게 말하며 눈빛은 밝지만 막연한 걱정이 묻어난다. 미숙이 나라에 서너 살 때 사진을 달라고 하자 명희는 이사할 때 대부분 잃어버렸어요. 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은 마치 조약돌처럼 바닥에 떨어져 퍼지지 않는 파문을 일으킨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숙은 오래된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경찰서에 들른다. 젊은 경찰관은 캐비닛을 열고 곰팡이가 핀 덮개를 발견한다. 습기 때문에 글자가 흐릿하게 보인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고 카메라는 흐릿했으며 누군가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부부를 목격했다고 신고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기 아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게 전부였다. 미숙은 덮개의 가장자리를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녀는 건물 유리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는 누군가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나라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그냥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들은 한강가에 있었다. 바람에 나래의 손에 들린 4번째 생일 사진이 날려 나래의 미소 짓던 뺨이 살짝 떨렸다. 이 아이가 나였다면? 미숙이 천천히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었어. 그날 오후 강둑은 누군가 띄워놓은
종이 도치 하나만 빼고는 텅 비어 있었다. 나라에는 사진을 들고 마치 사진 속 미소를 흉내내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눈은 헝클어져 있었고 여전히 단서를 찾고 있었다. 미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로 했다. 소정이야. 명령이 아니라 부름이었다. 부드럽지만 끈질긴 부름이었다. 나라애가 고개를 들자 마치 긴 꿈처럼 눈앞에 회전목마의 모습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강둑에 부딪히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미숙이 DNA 검사를 제안했다. 나라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임신 결과를 기다리는 커플들이 손을 잡고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기다리는 평범한 개인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가는 길에 나라에는 돌아서서 물었다. 내가 정말 소정이라면 내가 너를 못 알아봐서 화낼 거야? 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내 고통을 기억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는 아이가 지난 20년 동안 짊어지고 온 짐을 자신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으로 지우는 방식입니다. 검체 채취실에서 바늘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고 작은 시험관에는 석양에 베인 상처처럼 희미하고 검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묻어 있었다. 의료진은 차분하게 시술 과정과 소요 시간을 설명했다. 일주일입니다. 라고 했지만 미숙에게는 그 일주일이 마치 20년을 말아 올린 것 같았다. 기다림의 나날들이 부엌의 리듬과 어우러졌다. 쌀을 씻어 김에 펴 바르고 밀고 자르고 접었다. 갑자기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아주 가깝지만 아직은 모르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았다. 검사 결과 발표 전날 밤 나라에는 탁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내일 백지가 맞다면 과거는 하나도 지우지 않겠습니다. 두 강을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한겨울처럼 하얗게 변했다. 의사는 안경을 밀어 올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99.099% 확률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미숙의 머릿속에 비처럼 쏟아지는 벽을 단 하나의 숫자가 깨뜨렸다. 그녀가 쓰러졌고 흉골 바로 위에서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된 뼈가 새로운 뼈에 맞춰지는 소리였다. 나라애가 말했다. 어머니. 처음으로 그 이름이 제대로 들렸다. 그 소식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라에는 마치 일기장을 읽듯 남편 도윤에게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도윤은 말을 끊지 않고 물을 따라주고 손을 잡으며 나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경자의 집으로 갔다. 거실에는 6사람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미숙, 나라에, 도윤, 경자, 그리고 인호와 명희를 입양한 부부. 식탁 가운데에는 떡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가족의 식사가 먼저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인호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버려진 아이를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틀렸어. 명희는 손수건을 꽉 쥐었다. 20년 동안 사랑했어. 내가 확실히 아는 건 그것뿐이야. 미숙은 긴 말을 하지 않았다. 20년을 돌려줄 순 없지만 오늘 1시간도 낭비하지 마세요. 나라애가 말했다. 나라애는 두 엄마를 바라보았다. 둘 중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를 잃고 싶지 않아요. 두 엄마가 필요해요. 깨지기 쉬운 계약은 암묵적인 동의로 더욱 강화되었다. 규칙은 유지되었고 삶은 공개되었으며 이야기는 가장 위험에 처한 나래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되었다. 미숙이네 김밥집은 이제 작은 교실이 되었다. 나라에는 밥을 가장자리에 잎사귀 하나만 남기고 골고루 말아 탱탱하게 말아 올리는 법을 배웠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연습이기도 했다. 너무 세게도 너무 가볍게도 안 된다. 김밥의 첫 조각이 터지며 밥이 작은 구름처럼 날아올랐다. 엄마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다가 눈물이 고일 때까지 웃었다. 오랜 이별의 공백을 미소로 채웠다. 정고가 되자 경자는 가게에 들러 접시를 주문하고 부엌의 소박한 온기를 간직하고 싶은 듯 천천히 먹었다.
다른 곳에서는 명희가 오트밀을 끓여 두 그릇을 식탁에 차려놓았다. 하나는 남편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늘 그렇듯 큰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나라애가 오든 말든 그릇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인호는 도윤네 가족에게 언제 말하겠느냐고 물었다. 명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구도 그녀의 아이를 다시는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든 듣든 말입니다. 다음 초음파 검사 날 의사는 장난스럽게 외할머니도 쌍둥이세요? 라고 물었다. 나라의 배 양옆에 두 여자가 서서 같은 자리에 손을 얹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기계에서 사진 3장이 출력되었고 각자 한 장씩 나눠 가졌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명희는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사실 무서웠어. 애가 알게 되면 날 미워할까 봐. 미숙도 대답했다. 나도 무서웠어. 애가 모른 채로 내가 죽으면 꿈에서도 그 이름만 부르다 갈까 봐. 둘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고 성급히 언니,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란히 울린 그 무서웠다는 말 한마디가 알려줬다. 때로 우리는 같은 두려움의 양끝에 서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명희의 집 처마 밖으로 가랑비가 내렸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 숨겨둔 가짜 예방접종 기록지를 꺼냈다. 한참을 바라보다 종이를 잘게 찢었다.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피라는 습관을 놓아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아기 낳는 날 언니가 같이 들어오고 싶다면 나도 같이 들어왔으면 해요. 출산의 날은 마치 모두가 이미 준비하고 있던 비밀 신호처럼 찾아왔다. 분만실에서 도유는 호흡을 세고 나라의 이매에는 땀이 맺혔다. 미숙은 딸의 이마를 닦아주었고 명희는 침대 발치에 서서 눈가를 붉혔다.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방 안이 하얗게 번져 보였다. 간호사가 먼저 안을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인 뒤 두 손바닥을 맞대듯 모아 아기를 함께 들어 올렸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소미요. 나라애가 말했다. 소정이의 소, 미숙 엄마의 미, 그리고 예쁘다는 뜻의 소미. 우리 애가 예쁘게 살라고요. 아기가 요람에 누워 허공을 빠는 손으로 세상을 잡는 연습을 하듯 꿈틀거렸다. 두 외할머니는 요람 양옆에 서 있었다. 오래된 두려움들은 뒤로 물러나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할머니 되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다음 날들은 불이 많은 부엌의 시간이었다. 경자의 집에 두 가족이 모였다. 만두는 가지런히 빚어졌고 육수는 보글보글 끓었으며 칼질 소리는 일정했고 마늘 냄새는 따뜻하게 퍼졌다. 경자는 식구가 늘어야 부엌이 이렇게 시끄럽지 라며 농담을 던졌고 그 한마디가 마치 식탁 한가운데 깃발을 꽂듯 새로운 관계의 이름을 열어주었다. 인호는 중심이 아닌 자리에서 머무는 법을 배웠고 도유는 아기를 안고 두 할머니의 부드럽지만 엄격한 지휘 아래 기저귀 가는 법을 익혔다. 명희는 미숙에게 양념장 비법을 물었고 미숙은 명희에게 제비집죽 끓이는 비결을 다시 물었다. 그들은 레시피를 주고받으며 사랑의 방식도 함께 주고받았다. 밤이면 소미가 칭얼댔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안아 올렸다. 친할머니, 외할머니라는 경계는 선물 상자의 리본처럼 느슨해졌고 풀어도 선물은 그대로였다. 어느 날 오후 도유는 3년간 미국으로 파견되는 인사 발령 공문을 받았다. 식탁 위에 놓인 종이는 막 고요해진 집안의 물결을 다시 일렁이게 만드는 조약돌 같았다. 나라에는 아이를 보고 엄마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우리랑 같이 가요. 미숙은 멍해졌다. 김밥 가게는 10년의 성실함으로 쌓은 삶의 터전이었고 아이를 찾기 위해 버텨온 날들의 마지막 지지대이기도 했다. 하지만 소미가 어깨에 기대 잠든 모습을 보는 순간 대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다고. 그 다음 날들은 이별의 시간이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꼭 껴안았고 어떤 젊은 여자 손님은 그녀가 아이를 찾기를 늘 빌어왔다며 말했다.
이제 미숙이 웃는 걸 보니 자기도 웃음이 나지만 눈은 젖어 있었다. 미숙은 마지막으로 붙여두었던 실종 전단을 찬장 안에서 떼어 조심스럽게 접어 자물쇠도 없는 양철 상자에 넣었다. 마치 한 시대의 가족사를 가장 따뜻한 서랍 속에 고이 눕히듯이. 이른 새벽 공항, 방송 안내가 흐르고 전광판의 표시가 바뀌었다. 소미는 미숙의 어깨에 베고 잠들어 있었고 입에서는 잔잔한 숨결이 빨려 나오듯 고르게 이어졌다. 경자는 친구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거기 가서 외로우면 나 불러. 난 아들 미국에 3년 맡기고 대신 너 하나 얻는 셈이니까. 둘은 눈물 너머로 웃었다. 비행기가 날개를 기울이자 구름 아래로 나라가 점점 작아졌다. 미숙은 속삭였다. 얘야, 우리 같이 나는 거야. 부드러운 오후에 착륙하자 호수를 내려다보는 집이 새 나무 냄새로 그들을 맞았다. 도유는 아기 침대를 조립했고 나라에는 가족 사진을 벽에 붙였다. 하나는 결혼식 사진, 또 하나는 새 여자가 소미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첫밤 호숫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물의 습기를 실어왔다. 미숙은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속에는 더 이상 예전의 빗소리가 없었고 고요한 평안의 숨결만 머물러 있었다. 집 뒤 잔디는 금방 자라났다. 도유는 예촉이 미는 법을 배우고 이웃들은 먼저 말을 걸며 미숙의 김밥을 쿨하다고 부르며 레시피를 부탁했다. 나라에는 아기가 낮잠 잘 때 틈틈이 재택근무를 했고 명희는 매주 영상통화를 하며 손주가 내 품에 익숙해질 때까지 갈 거야 라고 말했다. 미숙은 커튼을 달고 부엌을 정돈했다. 멀리서 가져온 액젓으로 양념할 때는 냄새가 너무 강할까봐 조심스럽게 간을 맞추었다. 낯선 땅의 양념도 결국 그곳의 언어를 배워갔다. 밤이 되면 그녀는 양철 상자를 열었다. 4살 때의 사진, 조심스레 접어둔 실종 전단, 그리고 한 장의 빈 종이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20할 전에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절망하지 말라고. 소정아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는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의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로 피어나 돌아올 거라고. 어느 아침 이 낯선 도시에도 비가 내렸다. 퍼붓는 소나기가 아니라 작고 고른 빗방울이었다. 소미는 처마 끝에 손을 내밀어 빗물을 받아보려 했고 나라에는 망설이며 아이를 안으로 데려오려 했다. 그때 미숙이 다가와 현관문을 한 걸음 더 활짝 열며 말했다. 비도 나무에 물 주는 물이니까. 나는 아직도 비가 무섭지만 더는 길을 잃을까봐 두렵진 않아. 아기는 낄낄 웃으며 아직 분명치 않은 소리를 내뱉었고 그 소리는 어른들을 두렵게 했던 것들의 이름을 다시 붙여주기에 충분했다. 지붕 위로 또르르 떨어지는 빗소리 사이에서 미숙은 옛날 공원에서의 비가 이미 다른 의미로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운명의 낫 같던 빗줄기가 이제는 이 정원의 씨앗이 된 것이다. 그녀는 소미를 안고 우윤 내에 나는 머리카락에 뺨을 기대었다. 20해를 끌던 슬픔은 어느새 아주 작은 한 점으로 모여 눈꺼풀 위에 살짝 내려앉은 빗방울처럼 미끄러져 흘러갔다. 주말 오후 3세대가 호숫가를 나란히 걸었다. 나라에는 엄마 팔에 팔을 끼고 소미는 가운데서 양옆의 손을 꼭 잡혔다. 호수 위에는 늦은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고요한 금빛 길처럼 반짝였다. 그들은 나무 벤치에 앉았다. 나래가 물었다. 엄마, 행복해?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더는 잃어버릴 일이 없으니까. 그건 맹세가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또렷이 들리는 하나의 사실이었다. 바람이 지나가고 얇은 구름 몇 조각이 갈라지며 갓 아문 상처처럼 둥근 빗줄기가 드러났다. 누군가 운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은 여기 있을 것이다. 운명은 문을 하나 열어줄 뿐 그 문을 건너느냐 마느냐는 인내와 용서의 몫이라는 것. 미숙은 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잔디밭을 따라 낮게 나는 나비를 쫓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삶의 제자리에 돌아온 자신을 보았다. 밥을 차리고 딸의 머리를 빗어주고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너무나 평범한 자리.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다. 호수는 여전히 조용했고 말을 하지 않는 거울처럼 빛났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그들의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전보다 더 커졌고, 더 가득했고, 더 평온해져 있었다.